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동물이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동물은 기호로서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은 내가 학습한 단어나 어떤 문법 형태소 같은 것들을 재조합해서 창의적으로 언어로서 표현을 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언어의 본질. 야,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언어의 본질. 과연 언어의 본질은 무엇일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거에서도 답이 있겠지만,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게 무엇이냐? 언어는 사실 즉흥성이라고 보면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생각해서 옮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저장된 생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의 상황이나 타인의 어떠한 감정, 그 다음에 상황적 맥락에 맞춰서 상호작용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을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의미를 함께 만든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라는 것이 단일, 나의 뭔가 주체적인 나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내 거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언어라는 거를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단어를 그대로, 물론 기억을 해서 내가 학습한 단어나 문장을 기억을 해서 그대로 뭔가 표현하는 건 맞겠죠. 사과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사과라는 사물을 말할 때는 사과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의자라고 보면은 의자라는 사물을 보고 의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갖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언어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문장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쵸? 하죠? 물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전달합니다. 요구하는 거라든지 거부하는 거라든지 뭐 불편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중간적인 생각을 당연히 전달하죠. 하지만 실제 대화를 살펴보면, 대화 수준에서 보자고 하면, 사람들은 이미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문장을 그대로 꺼내서 상대방한테 옮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 문장을. 그냥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반응을 보고 계속 살핍니다.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대화의 목적에 맞춰서 자기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조절해 가요. 내 표현을 바꾼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말해볼까? 혹은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 라고 계속 지속적인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의미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점차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바로 언어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죠. 이거 지금 전제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번처럼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거라고 이런 이제 대명사, 이제 그거가 무엇인지, 그죠? 지난번이 언젠지, 이런 거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이런 문장의 형태는 아니죠. 왜냐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는 도대체 뭔지, 지난번은 언제인지, 서로 간에 공통의 뭔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한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쵸? 그 다음에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누가 들었을 때 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문장을 상대방은 이해할 수 있겠죠. 나랑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말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 단어라는 이름이 붙여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장 안에만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경험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 그죠? 이거에 따라 의미가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죠. 예를 들어서 뭐 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애가 엄마한테 엄마가 적어줘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죠. 처음엔 적어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빨간 자동차 줘라고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왜냐면 엄마가 그래야지 이해를 하니까. 즉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책상 밑에 있는 작은 자동차 말이야 라고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대화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어도 이러한 언어의 의미는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표현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꾸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려고 조절할 거죠. 따라서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정보를 보내고 그 보낸 정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그런 과정, 소통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서로 반응을 계속 눈치를 확인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의미를 맞추어가는 그러한 협력적 과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즉흥적이다. 즉흥적으로 눈치를 봐가면서 서로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어를 똑같이 쓰더라도 상황에 따라 맥락이 달라진다. 그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의자라도, 같은 사과라도, 같은 카메라라도, 같은 마이크라도, 같은 책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억양은 상황을 반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괜찮아라는 말은 그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누군가 사과를 했을 때 나 괜찮아, 나 화 안 났어 라고 말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을 권했을 때 괜찮아는 무슨 괜찮아의 의미죠? 그쵸? 나는 지금 괜찮아, 지금 배부르니까 먹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친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괜찮아는 나 많이 안 아파, 지금 많이 안 다쳤어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 의미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만 알아서는 뭐예요? 실제 의사소통에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단어의 이름만 알아서는 실제 의사소통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알아서는. 단어의 이름을 알고, 물론 그 이름을 아는 과정에서도, 그 이름을 배우는 과정도 상호작용 속에서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달라지니까. 단 하나의 의미가, 불변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앞뒤, 대화,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이름이나 문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휘,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실제 상호작용 맥락, 의사소통 맥락, 그 단어가 쓰여지는 의사소통 맥락에서 단어를 습득해야만 나의 동기가, 즉 단어나 말을 배우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배운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배울 수 있고, 필요하고, 이러한 나의 동기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의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소통 상황, 상호작용 맥락에서 어휘나 단어를 습득을 해야 더 잘 이해해요. 그리고 더 잘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또 아니에요. 단어를 알아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문법을 알아야 단어들을 일정한 형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이거 보면은 문법을 알아야 단어들을 일정한 관계에 연결할 수 있죠. 아니, 이건 맞는 말인데, 문법적으로 정확한 뭐 문장을 말한다고 해서 실제 그 사람의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는 어제 공원에 갔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주제와 관련 없이 이야기한다거나 상대방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적절한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 의사소통의 사용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공원에 갔습니다.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이 완벽한 문장은 내가 완벽한 상황,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 쓰였을 때의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쓰면 이거는 이 대화는 좋은 대화는 아니겠죠.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상대방의 질문에 맞지 않겠죠. 그죠?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나는 어제 공원에 갔습니다라는 말은 선생님 그러면은 나는 어제 공원에 갔습니다라는 말 자체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활용적인 이런 상황에 맞게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고요. 이것조차도 상호작용 속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의사소통 맥락에서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능동적으로 배워야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근데 반복적으로 뭔가 이야기해주고 그런 상호작용 전략들은 있어야겠죠.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러한 단어, 문장, 문법, 형태소조차도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배워야 된다.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어쨌든 이런 단어를 배웠다고 쳐도 안다고 쳐도 이 문장이나 단어를 실제 상황에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개가 배우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배우고 같은 맥락에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게 상호작용 맥락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상호작용 맥락에서 배워야지만 그 다양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변수 속에서 배워야지만 그것들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표현이라도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말도 전달 가능해요. 엄마 이거 안 돼 도와줘 라고 말한다면 문장은 단순하지만 현재 문제를 알리고 뭐 도움을 요청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결론 실제 언어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와 문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게 아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어와 문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표현을 주제나 뭐 대상이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표현해야 돼요. 언어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표현해야 됩니다. 네. 언어는 규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했죠. 상황에 맞게 표현을 내가 선택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가깝다.
대화 속 의미는 그 순간, 그쵸? 내가 지금 이 순간 상대방한테 이런 의미를 써야지 라고 만들었다가 바로 사라져요. 친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그거 알지? 라고 말했을 때 두 사람은 그거 알지? 그죠?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웃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왜? 그 순간에 표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기억이 함께 작용해서 의미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언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표정, 억양, 관계, 기억이 함께 작용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경험했던 사과일 수도 있고, 내가 어제 먹었던 사과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사과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도 사과를 알아야 되잖아. 사과를 가르쳐야 되잖아. 그 가르치는 방법도 상호작용 전략으로서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네, 됐죠. 그렇다면 언어는 왜 이렇게 비교적 안정된 규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가? 왜냐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든. 그죠? 비슷한 표현을 그러니까 사과를 봤을 때 누구나 이거는 사과예요. 사과를 보고 의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주관적 객관화예요. 사람들의 주관성이 객관적이 된 거죠. 객관화가 된 거예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같은 유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탁할 때 우리는 이것 좀 해줄래? 잠깐 도와줄 수 있어?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라는 자주 이런 표현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죠. 이런 표현들이 주죠. 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요. 이러한 표현은 반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사용돼요. 그쵸?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익숙한 표현의 덩어리로 자리가 잡고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면서 점차 관례적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관례적 표현이 되는 거지 관례적 표현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관례적 표현이 되도록 경험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언어는 왜 관례적 표현이 원래 아니었거든. 관례적 표현이 원래 아니었어요. 지금도 새로운 관례적 표현이 등장하죠.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들 중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신조어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하다 보니까 신조어가 나온 거잖아요. 원래 안 그랬다고. 한두 명만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익숙해지도록 많이 경험해야 된다. 따라서 언어는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처음부터 고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정된 규칙이 존재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정된 규칙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 언어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라고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일정한 표현과 규칙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를 배워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객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겁니다. 문법 규칙을 먼저 배우고 나서 언어를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요. 문법 규칙을 먼저 배우고 구구단처럼 숫자를 먼저 배우고 구구단을 하고 하층연산을 하고 방정식을 하고 수학처럼 단계가 있어서 딱딱딱딱 배우는 게 말이 아니라고 언어가 아니에요. 규칙을 먼저 배우고 나서 대화를 익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일상에서 반복된 표현과 여러 가지 언어들을
경험하면서 문법 규칙들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문법 규칙들이 자리를 잡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외출을 할 때마다 신발 신자, 뭐 이제 나가자, 엄마 손 잡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은 이제 신발 신자와 같은 표현 전체를 하나 익숙한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후에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 신발 신다, 나가자, 손잡다 와 같은 이러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의 구조를 점차 발견하는 거라고요. 이걸 명심해 주세요. 문법 규칙을 먼저 배우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인간은 그리고 내가 들었던 단어들 다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단어를 재조합하고 창조적으로 언어를 쓴다. 그죠? 다시 내가 들었던 단어를 재조합하고 창조해서 언어를 쓴다. 그래서 아빠 신발 신어 어디서 신어를 들었고 어디서 신발을 들었겠죠. 어디서 아빠를 들었겠죠. 그걸 조합해서 쓴다고요. 아빠 신발 신어라고. 밖에 나가자도 마찬가지. 동생 손잡아도 마찬가지. 새로운 문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요. 무한하게. 이처럼 아이는 문법 규칙을 설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재사용하고 뭐 새롭게 조합해 나가면서 자신의 언어 체계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때요? 자신의 화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가 자주 쓰는 단어가 다르다고요. 왜? 자기만의 언어 체계가 있거든. 자기만의 경험이 다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언어 경험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 체계가 다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 치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언어 치료의 목표가 결국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규칙과 문법이 먼저가 아니네. 결국은 치료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제시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따라 하겠죠. 따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하는 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학습적으로 치료사가 제시한 단어나 문장을 정확히 따라 말하는 것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실에서 배운 표현을 놀이상황,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래관계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언어로서 의미가 있다. 일반화의 개념이죠, 결국. 예를 들어서 아동이 치료사의 말을 듣고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말해서 주세요 해서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면 그 언어는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언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에 바뀌면 또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도 못하고 일반은 안 된 겁니다. 일반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치료는 단어와 문법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좀 어려움인데 지금 대부분 다 단어나 문법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언어치료라는 게. 근데 여기서 넘어야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아이가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이나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부모의 상호작용 방법, 아이와의 상호작용 방법, 아이가 능동적으로 내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언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꺼내는 게 아니다. 옮기는 수단이 아니라, 옮기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타인과 사람들과 수많은 상호작용적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함께 언어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배우고, 함께 서로 조율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되게 좋은 말이 있죠? 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것도 정리한 건데, 아까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언어는 머릿속에 저장된, 그러니까 완성된 생각을 계속 이렇게 뭔가 학습을 하면 뭔가 저장이 되고 이걸 그대로 인출하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단순한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문장을 그대로 저장된 거를 그대로 상대방한테 옮기는 그런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제발 사람들은 아니고 사람들은 대화 상대와 그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려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표현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수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말을 더 살을 붙이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문법과 어휘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문법과 어휘들이 언어 체계로서 자리를 잡을 때 그게 진정한 언어 습득 과정이고 그렇게 사용된 언어가 실제 기능적인 언어로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언어는 본질적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